제가 노안이 확실하게 100%온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초점이 진짜 안 맞춰지고 너무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주보에 보셨을 때 공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거라고 보셨을 건데, 지난주에 그 들으셨던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저도 10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누적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는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들었을 때 좀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이해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그냥 그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면 젖어들듯이 그냥 이렇게 젖어들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라고 올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리셔야 되는 인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다소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저희가 했냐면, 기독교적인 우리가 처음에 자기 수용, 자기 이해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적용한다는 게 좀 어떤 건가 이런 거 좀 살펴봤었고,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좀 깊이 나를 이해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내향인지 외향인지, 자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도 나에 대한 정보지만, 우리가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을 좀 키워내고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중요한 포지션에서 갈등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론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아주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이 치고 들어와지는 것을 제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각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확 꺾일 거기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으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남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 한 분 한 분 만져드리진 못하지만 문제 중심은 아닌 건 맞죠? 네. 감사합니다. 문제 중심이신데요? 막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건데, 문제 중심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나, 이제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담겼는지 아는 게 이게 심리적인 자본인데, 그 심리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랑 관계도 잘 맺고, 나랑 관계를 잘 맺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면 이게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이게 왜 영성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한테도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적인 존재 그 모습으로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이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복잡한 그림을 다 디테일하게 이해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차근히 좀 드려볼게요. 중요하니까. 그 지난주에 저 삼각형 이거를 보시고 담임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대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 삼각형은 프로이드의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상담 공부를 하신 분도 조금 여기 계시는데, 근데 프로이트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제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그 그림을 좀 따온 거예요. 프로이드가 유대인 출신인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통찰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이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의 몸, 마음 상태, 대인 관계, 가치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자기 이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여기 그 빨간색 불은 안 나오는군요. 빨간색 불은 그 파란색 이 삼각형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A라는 사람의 마음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남한테도 가려진 부분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 노란색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 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B라는 사람 보면은 저 밑에 조금 있죠? 그러니까 좀 A보다 노란색 영역이 좀 크죠. 그러면은 나나 다른 사람한테 가려진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해가 조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가려진 부분들이, 내가 깨닫지 못한 가려진 부분들은 좀 시간 개념도 없고요. 그 가려진 부분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감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 개념이 없고 좀 엉뚱하고요. 그리고 왜곡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 엉뚱한 녀석이 엉뚱하게 반응하고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이런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런 심층적인 이해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가려진 부분은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의식에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저렇게 빙하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일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자기 이해에 대한 그 다른 선생님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 뿐 아니라 상황, 인간관계, 현실적 문제가 개인의 정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은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향인지 외향인지,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안에서 조용히 노는 걸 좋아하는지는 굳이 통찰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외적으로 금방 드러나는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통찰은 꿰뚫어 봐야 되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갖는 것이 이제 자기 이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황, 또 인간관계, 현실적 문제가 개인의 나의 정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인식.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상황에 나한테 불러일으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동그라미 원을 보면 중앙에 나 해가지고 여기는 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나. 근데 겉에는 많은 사람들 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들로 둘러져 있지만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서 정말 그 핵심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나에게도 남에게도 가려진 부분,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의하면 무의식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가, 그걸 이제 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해볼게요. 이제 사례는 이제 수영 못하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정혜신 선생님 책에 있는 사례를 조금 이제 각색을 한 건데, 그리고 제가 드는 사례는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4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결혼했고요. 자녀로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 MT 때 이제 그 CC 캠퍼스 커플,
그 CC도 이제 같이 간 거죠, MT를. 근데 이제 CC가 여자친구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남자를 제외하고 선후배 남학생들이 다 막 달려들어갖고 이제 그 자기 여자친구를 구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은, 이 남자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선후배들도 친한 사람은 수영 못하는 걸 아니까 이제 좀 말리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여자친구인데 다른 이제 선후배 남자 이제들이 이제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굉장히 비겁하고 정말 이게 못난 남자로 여겨진 게 된 거예요. 비겁한 인간이다. 네 목숨만 중요하자. 네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도 않고, 이제 그때부터 자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가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A는 물이 너무 싫겠죠. 물은 자기의 그 비겁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수영을 결국 못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정작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수영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냥 수영을 하면 건강해지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리고 수영을 하면은 생존 수영 같은 거 배우면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헤엄쳐서 살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수영을 왜 가르치려고 하냐면 비겁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돼. 근데 수영 강습만 빼먹으면은 이 A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애를 막 잡는 거예요. 근데 수영 안 간다고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가려진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니 애 수영 뭐 강습 안 간다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쳐, 애를 그렇게 잡어. 우리한테는 보이는데 본인은 어때요? 수영을 못 한다라는 것은 인생이 비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비겁해지는 거를 어떻게 참아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 수영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현실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A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수영 못하는 게 A한테는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렇죠? 컴플렉스야. A한테는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영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A한테만큼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충격. 내 여자친구를 내 손으로 살리지 못했다. 남자 선후배들 다 뛰어들어서 막 그 해갖고 구해내는데 자기가 거기에 혼자 서 있었다는 거,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트라우마 같이 이제 그 아주 상처가 되는 기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A에게는 수영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객관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 비겁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지 않고 싶은 거. 그러니까 수영 강습을 안 가면 애들을 닥달 잡는 거예요. 막 화내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A는 내가 못 구해줘서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가 됐지만 내 아이는 수영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수영에서 뭐 누구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수영을 못했으니까 라고 그냥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식하고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요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자녀는 부모의 그 약간 연장선이에요. 특히 첫째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좌절한 지점에서는 내 자녀는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지점에서는, 내가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는 내 자녀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지점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에게는 자녀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비겁하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A가 알아차렸다. 뭐 상담을 통해서든 누구와 이렇게 안전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서 내가 이러이러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애들이 수영만 안 가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애를 잡았던 게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게 알아차려져서 거기에 나에 대한 그 이해가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아이가 수영을 가지 않아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애를 잡지는 않을 수 있겠죠.
가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반응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거기까지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목사님도 컴플렉스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컴플렉스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다 괜찮아요. 컴플렉스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컴플렉스 되게 심한 분이에요.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그래도 컴플렉스를 뛰어넘으신 겁니다. 컴플렉스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가진 컴플렉스를 좀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실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너한테도 이런 오점이 있어? 나한테도 이런 거 있는데 그래 우리가 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다 연약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콤플렉스를 오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내가 되게 취약해지고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를 뛰어넘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또 뒤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수영, A에게는 수영인데 수영과 같이 내가 걸려 자빠지고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심층적인 자기 이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핫 버튼이 뭔가. 나는 절대 감정적인 요동이 없다. 그건 아직 그래서 핫 버튼이 눌러지는 지점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튼이 눌러지는 지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무시를 당할 때 버튼이 눌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버튼이 눌러지기도 하고요. 뭐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내 역할을 뺏어갈 때 핫 버튼이 눌러지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너그럽고 젠틀하고 지적이고 품이 있어도 어떤 지점에서는 심하게 열받고 심하게 격동하고 견디기 어려운 마음을 경험하는 지점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이제 21년 됐나 22년 됐나 오래돼가지고 이제 연수도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결혼을 이제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장을 보러 가잖아요. 장을 보러 가면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트롤리에 뭘 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어느새 없어져요. 그럼 뭐 다른 거 가져러 갔나 보다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불안함과 슬픔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이 그냥 장 보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장난감 코너에 가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레고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게 잠깐 봤는데 사라졌을 때 이제 늘 아빠가 오겠다 해놓고 오지 않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아주 뜨문뜨문 있었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아빠가 없는 거 그리고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가 막 수년씩 연락이 안 되고 그것이 눌러진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는 요걸 몰랐을 때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불쌍해요. 남편을 들들 볶고 잡았어요. 왜 말을 안 하고 가냐. 근데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관심 있는데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을 막 들들 볶고 잡는 거예요. 남편은 봤을 때 이해가 너무 어려웠겠죠. 저 여자가
아니 내가 좀 저기 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슬픔을 느끼고 있으면 내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감정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면 이제 아시게 될 거지만 표면에 슬픔 이게 화가 드러난다고 해서 화가 전체 감정은 아니고요. 화 뒤에 더 이면에 숨겨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화를 내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내적으로.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너무너무 깊은 슬픔이 뿌리 깊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슬퍼지는구나. 아빠가 떠올려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여보 있잖아. 당신이 사라지면은 아빠가 이만저만 이랬었는데 그 기억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그때 또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온다고 했는데 막 수년간 내가 막 청소년이 될 때까지 막 나타나지 않고 그랬던 아빠가 떠오르면서 막 그 그리움과 슬픔과 막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 나한테 얘기하고 레고 코너로 가줘. 아니면은 나랑 같이 움직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남편이 이 여자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해를 줄이고 이제 싸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이해가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한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조금 감은 오셨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자기 이해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부분에서 이제 죄가 이렇게 그게 죄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만들어지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고 제가 요거를 각색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그 강남의 큰 교회에 젊은 아주 MDB 가정 중에 있었던 젊은 여전도사님이 떠오르기도 했고 뭐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의 젊은 여전도사님이에요. B라고 할게요. 교회학교 부서 담당 그리고 교육부 기획팀이에요. 미혼이고 근데 완벽주의예요. 근데 교회학교 막 행사 뭐 교회 내 프로젝트 수행 너무 잘해요. 빈틈없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함께하는 제 선생님들 같이 하는 팀 헬퍼들이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너무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하면은 빈틈없이 잘 하니까. 근데 이 여전도사님하고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너무 과장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죠. 과장된 자부심, 그리고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고 자신하고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은근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항상 정적으로 인정받고 돋보여야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만 마음이 좀 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B의 그 성장 배경을 잠깐 보니까 두 돌 때쯤에 이제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좀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나라 선교지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선교지에서 성장을 했는데 현지 사정상 이제 국제학교나 선교사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나 봐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힘들게 사역을 하시니까 B와 B 동생 이제 거기서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잘 살펴주지 못한 거예요. 잘 돌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 이제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고 또 선교사인 아빠 엄마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 대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 대상은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자기 수용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네가 정말 괜찮다, 네가 참 좋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되어 놓으니까
살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들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데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배경을 이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팽창시키고 내가 이렇게 일에 매달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들들 볶아서라도 수행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자기 이해가 없으면 계속 열심히 가겠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동기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증명하는 것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삶에서, 이 B 전도사님 삶은.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전도사님이 상담을 통해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의 이런 배경이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또 일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했다면, 아, 내가 인정욕구에 목말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들 볶고 있구나. 이런 욕구에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대하고 있구나.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착취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깨달아졌다라고 이 패턴이 호딱 뒤집어지진 않아요. 이게 이 치료라고 할까요? 치유, 변화, 이게 다 점진적인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깨달아졌다고 해서 이게 멈춰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것들이 계속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면 이걸 계속 주님께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나의 어떤 부분을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자기 부인이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뭐 양보 잘하면 되나? 도덕적으로 뭐 남의 물건을 갈취 안 하면 되나? 막 저거 너무 좋아. 막 훔치고 싶어. 안 훔치는 거. 뭐 이게 자기 부인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깊은 차원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깊은 심층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십자가로 계속 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숨겨졌던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이 부분이 작동하려고 할 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구하면 타인을 다른 의견에,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다른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또 나보다 다른 것들을 잘하는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견제하지 않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고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요. 이제 말씀 지지난주에 본 건데 조금 식사도 하고 오시고 그래서 졸리시죠? 자, 졸리시죠? 자,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보세요. 스트레칭 좀 해보시고 옆에 좀 가까운 분이 계시면 이렇게 살짝 조물조물 두들겨 주셔도 되고요. 안 되시면 그냥 스스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얼마나 피곤해, 그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했는데 요걸 이제 딱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요 말씀을 이렇게 눈에 띄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 몸의 등불은 이게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이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냥 좀 매끄럽진 않아도 다시 읽어보면 너의 전체적인 인격의 그 등불, 전체적인 인격을 비추는 불은 영적인 네가 너의 영적인 어떤 이해력, 너 영적인 통찰력인데 그 영적인 통찰력이 진실되면 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너의 그 전체적인 인격이 빛을 발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악하면, 잘 모르면 너의 어떤 인격, 전체적인 너의 전인격적인 부분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는 것은 뭘까요? 나의 영적인 이해와 통찰, 진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어둡지 않나,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신 그 일들, 그걸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의 정체성을 가리우는, 남에게도 가려져 있고 나에게도 가려져 있는 그 무의식의 영역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네 온 전체적인 전인격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등불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환하잖아요. 빛을 받으면. 그런 것처럼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두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인격이 두루두루 성장해서 전체가 다 밝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B 그 전도사님의 배경을 보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 삶의 어떤 스토리는 그럴 만한, 그 전도사님 B가 그런 자기적인 성격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성장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내가 우월해, 내 힘으로 내가 잘남을 증명해 보이겠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말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내뱉는 말, 뉘앙스, 얼굴 표정, 행동, 그건 사실은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의 창고에서. 그래서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말씀 가운데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지불식간에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시니컬한 이야기가로 이렇게 탁 뱉어질 때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얘기인 듯 하지만 그 위로 뒤에 감춰져 있는 아주 음흉한 마음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를 전체적으로 음흉한 상호로 보지는 마시고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민감하게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것들이 담기는구나. 참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듯,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왜 내 머릿속을 지나가지? 왜 이렇게 잔혹한 생각이 지나가지? 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예외 없이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은 초단위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냥 저의 경우는 분단위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처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요 그래프 생각나시죠?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의식 영역이 이렇게 더 이제 얕아지니까 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심리적인 자본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심리적인 자본이 많아지면 이게 다 비례로 가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자본이 많아지면 관계 역량이 좋아져요. 그럼 관계 역량이 좋아지는 거는 신앙의 성수, 영성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그래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리뷰를 마무리하면 요 그래프 생각나시죠? 심리적인 성숙, 그래서 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잘 수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심리적으로 성숙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다른 부분이었지만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을 가지고, 요 물통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 있다가 통찰이 딱 와서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이 어디서 근원되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아시지 않아도 되고, 일단 요 법칙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저 바구니에 이제 나무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든 또 뭐 유머 감각이든 따뜻한 마음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다 두루두루 막 다 있어도 어느 한 부분이 저렇게 뚫려 있으면 최소량의 법칙, 저 수준만큼만, 저기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아직도 여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 물방울을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의 안에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똑똑똑 채워지면은 두루두루 다 골고루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이웃과의 모든 이 영역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잘 성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하는 부분이 뚫려 있으면 그만큼밖에 그 말씀의 능력이 채워지지 못한다. 요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 발달 수준이 저기면 저기로 말씀의 이 말씀 다 새는 거죠. 심리적인 자본이 쌓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그냥 다 듣고 다 쏟아내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 안에서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특히나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서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간다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우리가 그래도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치유받아야 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우리 김지국 성도님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뭐 이사 와서 수평이동 하신 분들 우리가 새신자 해서 막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김지국 성도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버텨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영적인 성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는 시간 싸움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소수라면은 그 수만큼만 오셔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정한 돌봄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이 자꾸 젖을 먹이고 젖을 좀 떼면은 이유식도 만들어 먹여야 되고, 이유식 떼지면 이제 막 미역국도 끓여서 밥도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제 조금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좀 이해 조금 되세요? 되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뒤로 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건데, 우리가 계속 마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뭔지. 첫째 날 제가 막 중언부언한 날 마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생각, 감정, 욕구, 이런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아기가 이렇게 너무 귀엽죠. 아기가 저렇게 태어나면은 그 아기와 함께 그 생물학적인 탄생과 함께 마음도 같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기한테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나 마음 있어 막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아이한테 마음이 있어요. 왜? TV에서 보셨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보고 막 방긋방긋 웃어주면 어때요? 아기가 엄마를 보고 막 웃어요. 근데 엄마가 실험을 해서 얼굴을 딱 포커페이스로 하고 웃지도 않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기도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반응 보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탄생하면 심리적 마음도 탄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탄생했으니까 아기가 몸이 자라면 뭐예요? 마음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같이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자란다라는 걸 마음의 발달. 그래서 연아 집사님 발달 심리학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과목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네요. 이게 발달 심리학. 그래서 마음의 발달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발달은 근데 서서히 진행됩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엄마들이 마음의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잘 못 가져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래도 마음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정 코칭이니 뭐 정서 지능을 높인다느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발달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너무 척박하게 그렇다고 이제 저희 엄마가 너무 못된 엄마만은 아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아무튼 저는 생존자예요. 생존자. 그 마음이 발달이 잘 안 된 거예요. 마음의 발달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쳐다봐주고 까꿍해주고 너 정말 이쁘다 해주고 너 소중하다 해주고 밥 먹고 싶었어 화났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착착착착착착 누적되면서 막 사춘기 때 막 뻗대고 했을 때 그거를 엄마가 탁탁 받아내주고 버텨주고 하면서 연령에 따라서 쭉 발달을 해나가는 건데 저는 그게 결핍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의 발달이 딱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몇 살에서 결혼도 했고 남편도 생겼고 가정도 일구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엄마가 됐는데 마음의 발달이 아이 수준이나 엄마 수준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면 막 화가 나.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은 나도 먹고 싶은데 왜 밥을 달라고 그러지? 귀찮아. 왜 얘는 왜 밥을 달라는 거야 나한테. 예를 들면 진짜로. 그 마음의 발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귀찮아 이런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그 요구하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그 시점의 마음의 발달은 저도 뭐 7살, 8살 아이인 거죠. 그 7살, 8살 아이가 무슨 자기 자식 밥을 해줄 수 있겠어. 자기 밥 챙겨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스스로한테 너무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 그러니까 아이 욕구가 보이겠어요? 아이가 배고픈 게 보이겠냐고.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게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마음의 발달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의 발달이 어느 지점에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이제 뜨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돌봄이 다르게 필요해요. 그런 눈들이 이제 리더십들은 좀 띄어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화해내고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의뢰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마음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마음 중에는 이제 속마음,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의식 하는 게 저는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깊은 속마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마음 중에는 아주 깊은 속마음이 있어요. 요 장면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 보셨죠? 채은이 혼자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하얗게 점이 기쁨이라는 아이인데 기쁨이가 그 마음의 무의식의 영역 깊은 곳에 지금 들어간 장면이에요. 어두컴컴하죠. 가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고 나도 잘 모르고 남들도 찾아오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무의식적인 욕구, 그러니까 욕구인데 조금 수용받기 어려운 욕구들을 우리가 꾹꾹 눌러놔요. 그런 것들 있고 욕망들, 또 살아오면서 겪었던 깊은 상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정들. 그래서 오래된 쾌쾌묵은 기억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 공간이 캄캄한 공간이 속마음이에요. 그 속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속마음은 또 둘러싸은 방어벽이 있거든요. 속마음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오면 너한테 이런 게 있었어. 뭐 그게 지난 건데 뭐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반응들이 있었다 그러면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방어벽이 촥촥촥촥 쌓이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의 딸내미가 여러 가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합리화하는 것도 있고 억압도 있고 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벽들이 이렇게 있어요. 속마음을 둘러싼.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왜 둘러싸여 있냐? 꺼냈을 때 좋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켜이켜이 방어 벽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아주 깊은 어두컴컴한 마음 공간에 숨겨두었어야만 했던 이런 아픔들, 또 욕망들, 욕구들, 또 좌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감정들이 일단 방어벽을 뚫고 안전한 관계 안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가 회복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관계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나 이 사람 만나면 참 안전하다. 이 사람 만나면 그래도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있거든요. 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 아빠 얘기니 뭐 이런 얘기 그냥 막 오픈을 막 하잖아요. 이제 수치스럽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슬퍼요, 가끔. 엊그저께는 아빠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아빠 꿈을 처음 꿨어요. 그 오늘 목사님하고 나눴는데 아빠가 젊었을 때 제 기억의 모습이에요. 근데 양복을 이렇게 입고 저를 그렇게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격려를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고은이가 많이 힘든가 보다 이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빠가 마지막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이 뭐 꿈에 나오면 뭐 재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빠가 이제 뭐 격려를 하다가 우리 딸 여기다 아빠 볼에다 뽀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멋쩍게 웃으면서 상황은 뭐 아빠 나이나 내 나이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빠 나 그거는 못 하겠어 지금. 그거는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꿈을 깼거든요. 근데 안전한 관계 얘기하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안전한 관계 경험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한 관계 안에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언어화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꽁꽁 숨기고 말 안 했던 거, 이분한테는 털어놔도 될 것 같아. 요 구역 안에서는 내가 오픈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걸 오픈해도 그걸로 가십을 삼지 않고 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줄 거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얘기를 했을 때 막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은 그 방어벽에 이렇게 균열이 쫙쫙쫙쫙 가기 시작해요. 한순간은 아니고요. 그것도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면 균열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얘기에 좋은 얘기가 이렇게 담기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존재로서 존중받고 이해받는 느낌이 이런 경험되는 관계가 되면 그 꽁꽁 숨겨놨던 마음의 이런 벽들이, 방어벽들이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된 틈으로 이렇게 빛이 비춰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랐던 그 비밀이 밖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한 행동, 비합리적인 판단, 엉뚱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공간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어가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못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공감의 실제,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추냐? 그래, 빛을 비추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냐 대체. 그거를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에, 그럼 깊은 어둠이 있는 속마음에 빛을 비추는 법, 일단 나와의 관계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왜 물어보냐면 사람은 그 아무리 거창한,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면서 내 마음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주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답으로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리는 그래요. 팩트로 정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 자신한테 내 마음이 어떤지
그 상황에서 네가 느낀 게 뭔지, 내가 느낀 게 뭔지, 내가 왜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지 나한테 질문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다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자로서 내 견해를 말하거나 주장을 말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다.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이 이래. 내가 뻔히 알아. 특히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음이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내 마음 그거 아닌데 엄마가 답을 정해서 내 마음을 정해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일단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 빛을 비추고 그 방어벽에 균열을 만드는 방법이다. 속마음을 비추는 법, 빛을 비추는 법.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물어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 결을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만져가는 거예요. 마음을 만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촉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일단 안전해지니까, 내가 비난받지 않고 차근히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주는 경험을 통해서 안전해지고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이 주는 힘으로 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 조망, 볼 수 있는 시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이 나왔던 거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학 공식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착착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질문하기인데, 두 번째는 속마음에 이제 빛을 비추는 법으로 마음에도 밥을 주는 겁니다. 마음에도 밥을 줘야 된다고? 마음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영이 자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근데 마음도 밥이 필요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자기 수용, 이해, 정서, 반영, 지지, 공감, 사랑,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이 공감. 공감은 마음에 밥을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공감의 정의만 이제 볼게요. 공감의 이제 한자 보시면 이제 같이 할 공, 이제 느낀다, 감. 그래서 공감인데, 함께 느낀다, 이런 의미겠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관점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 그러니까 공감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모르겠으면 자식이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구나가 이 일련의 이해하는 그 과정을 전제한 그렇구나가 돼야지, 이해하는 과정, 질문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를, 그 자녀를, 그 배우자를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 없이 그렇구나 하면은 그거는 진실된 공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게 허공을 좀 쳐요.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은 감정적인 거다. 감정을 같이 느껴주기만 하면 공감이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지적인 이해의 과정, 질문을 통해서 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였구나. 그 상황에서 그랬던 거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슬퍼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정말 슬프고 무기력했겠다. 정말 교회 나오기 싫었겠다. 목사님 설교가 정말 듣기 어려웠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경청이 참 어렵죠.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해줄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특히 중요한 존재들, 중요한 대상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청이 참 중요하다.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감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까지만 오늘 보고요. 이후의 과정은, 이후의 거는 다음 주 4주차에 더 이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